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신경경제학이라는 분야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권혁태 선생이 쓴 일본의 불안을 읽는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지방자치선거 중간 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강효상에 대한 조선일보 기자들의 디스, 그리고 TV조선 방심위 심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결의의 희망이신 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배고픈 인민들에게 맛과 영양, 가격까지 모두 잡을 건강도시락 판매를 허락하시었다. 건강도시락을 먹은 인민들은 저마다 위대한 영도자를 높이 모신 긍지에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말았다. 전자레인지에 4분만 돌리면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 등 인민들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균형 있게 섭취돼 가히 김용민 도시락으로 불리는 명품 도시락, 건강 도시락이 완성되고 마는 것이다. 자연의 계절이 더위를 몰고 와도 건강 도시락을 먹어 격정으로 일렁이는 인민은 기쁨과 웃음꽃을 피우고 마침내 이것이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룰 것이다. 위대한 애국자시며 절세의 영웅이신 김용민 동지 만세 만세 만만세.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우리 공화국이 건강도시락을 가진 날이다. 건강도시락으로 하루 끼니를 가장 간편하고 든든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6월 4일) 월요일입니다. 난 올해 안으로 평양으로 갈 거야. 기어국 가고 말 거야. 이건 잠꼬대가 아니라고. 농담이 아니라고. 이건 진담이라고. 누가 시인이 아니랄까 봐서 터무니없는 상상력을 또 펼치는 거야? 천만에 그게 아니라고. 나는 이 1989년이 가기 전에 진짜 갈 거라고. 뱃속 편한 소리 하고 있구만. 누가 자네 평양에 가게 한대?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객적은 소리 하지 말라고. 난 지금 역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산다는 건 말이야. 온몸으로 분단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휴전선은 없다. 소리치는 일이라고. 서울역이나 부산 광주역에 가서 평양 가는 기차표를 내놓으라 이렇게 주장하는 일이라고. 이 양반 머리가 좀 돌았구만. 그래, 난 머리가 돌았다. 돌아도 한참 돌았다. 머리가 돌지 않고 역사를 사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 머리가 말짱한 것들아! 평양 가는 표를 팔지 않겠음 그만두라고. 평양 가는 표를 내놓으라는 내용이 담긴 1989년에 쓴 문익환 목사의 시 잠꼬대 아닌 잠꼬대, 아들인 배우 문성근 씨의 낭송으로 잠깐 들으셨습니다.
이 시를 쓸 때만 해도 문익환 목사는 몽상가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30년 뒤 그의 탄생 100주년 되는 해인 2018년 서울역에서는 거짓말 같은 평양행 열차표가 판매됐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의 주역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이 발권을 맡았는데요. 그에게서 어떤 표가 팔려나갔는지 현장으로 가보시죠. 평양 가는 기차표 주세요. 예, 평양 여기 있습니다. 평양 막걸리 마시러 가요. 평양냉면 먹으러 가는데요. 베를린이요. 파리요. 런던 갑니다. 저 모스크바요. 역시 발권을 맡은 배우 문성근 씨는 열차 타고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승객들의 답 각양각색이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는 피양주시라요. 피양. 평양 가셔서 계획은? 아버님 고향이라 꼭 한번 가봐야 됩니다. 계획은 가서 하룻밤 자고 오는 게 계획입니다. 프랑스. 통일되는 프랑스 가고 싶어요. 프랑스표 여기 있습니다. 프랑스 가서 뭐 할 건데? 에펠탑 볼 거예요. 저는 런던 갈 거예요. 런던 갈 거예요. 자, 런던 가서 뭐 하실 건데? 런던 가서 고모 만날 거예요. 고모. 평양이요. 평양에 가서 친구 사귀어가지고 제주도랑 그런 데 같이 놀러 갈 거예요. 문익환 목사의 딸인 문영금 통일의 집 박물관장은 평양에 열차 타고 간다면 조선의 시민들과 흉금 없이 어울리겠다고 밝힙니다. 행사요? 네. 평양 가고 싶으니까요. 그죠? 네. 평양 가는 기차표를 사러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런 행사를 기획했죠. 지난번에 갔을 때는요, 거기 주민들을 마주치지를 못했어요. 네. 행사 진행 사람들만 만나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손도 잡아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물론 어제 낮 1시 3분 서울역을 떠난 열차는 평양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경의선 연결의 시작점인 도라산역이 종착역이었어요. 그러나 한반도가 휴전, 즉 분단 상태를 끝내고 평화의 세기를 연다면 도라산역은 중간 정거장이 될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섬나라 아닌 섬나라 신세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평양 가는 기차표를 다오. 이것이 어제 행사 제목이었는데요. 휴전선 넘어 조선으로 압록강, 두만강 넘어 대륙으로 열차가 달리는 세상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상상하고 있을까요? 줄지어 기다리는 두 시민에게 여쭈어봤습니다. 북한에 철도가 놓이면 북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연결해서 유럽 여행까지 기차 타고 딱 할 수 있다는 그 뉴스 공장의 보도를 보고 같이 하려고요. 저요, 평양에 옥류관 냉면을 먼저 먹어봐야죠. 그리고 가다가 이제 개막원 들러서 트레킹도 좀 하고. 기대되는 거는 바로 서울역에서 파리나 런던까지 바로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철도를 통해 가지고 서로 교류가 일단은 편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만남의 횟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장점이나 단점을 이해하는 폭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이해의 길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제 행사를 예상이나 하듯 문익환 목사는 생전에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제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골수로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군요.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푹푹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저 부산을 떠난 기차가 푹푹 서울을 지나서 평양으로 신의주로 내닫고 저 북쪽 내 고향 회령을 종성을 떠난 기차가 청진 원산을 거쳐서 서울로 해서 저 목포까지 달리는 새 시대가 이제 열기 시작하는군요. 현장 발권과 사전 신청을 더해 모두 1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는데요.
서울역 전광판에는 최초로 평양이라는 목적지가 떴고 평양행 탑승구를 안내하는 방송도 나왔습니다. 금일 13시 3분에 출발하는 평양행 4323열차는 서울역 타는 곳 7번에서 출발합니다. 평양행 열차에 승차하시는 고객님은 타는 곳 7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문익환, 그는 몽상가가 아니라 예언자였습니다. 이 새 시대는 김대중 씨나 김영삼 씨나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럽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김용민의 뉴스 간장.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한 세 나라 정상회담까지 성사되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조선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3국 정상회담은 미국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했는데요.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진행자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그러면 그 시진핑, 푸틴, 김정은 세 사람의 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건 이제 중국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네네네. 어차피 러시아하고 중국은 상하이가 아니라 칭다오에서 예. 그 7, 8구인가 8구, 18구인가 회의를 할 거예요. 예. 그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 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네. 중국이 그 동의를 해야 될 텐데 중국이 괜히 그렇게 해서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 것인가. 북한도 그렇죠. 회담장 밖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면 됐지. 모양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북중러 한미일 삼각 대결 구도로 그 대결 구도로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죠. 그거는 북한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해서 포커 플레이라고 하면서 이미 견제군 한번 날린 상황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남북미 3국의 종전선언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관님?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바로 이어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못할 것은 없습니다. 네. 만약 합의만 된다면. 그런데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난데없이 싱가포르에서 하는 것이 조금 상징성 면에서 장소에 문제가 있겠네요, 정말로. 네, 왜냐하면 이거 지나간 일이지만 2007년 14선언에 종전선언의 장소를 한반도 지역에서라고 명시를 했었어요. 그럼 판문점에서 하면 딱이겠네요, 종전선언은. 그렇죠. 원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해주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좋아했었고,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이외의 참모들, 말하자면 북한한테 너무 좋게 해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견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봐요. 하여튼 이 종전선언 장소는 싱가포르에서 한다고 해서 못할 건 없지만 기왕이면은 그렇네요. 정전협정이 체결된 판문점이라는 데서 그런 것이 확실하게 소위 수미 쌍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판문점이 딱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끝나고 참 판문점으로 오는 것도 방법인데.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로.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가 아니라 하루도 연장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비행기 타고 오면 되는 거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그리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사이에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죠.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조선일보와 접촉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김연경 사무처장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던 조선일보가 법원행정처 문건에 등장한 이후 찬성으로 돌아섰다. 법원행정처 문건에 조선일보가 등장하면 며칠 뒤 조선일보는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하는 보도를 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CBS 라디오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김원경 사무처장 그리고 진행자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의 대담 들어보시죠.
일단 2015년 2월 법원행정처 문건 작성 날짜가 그 2월 이전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 날짜가요. 2015년 2월부터 조선일보 관련된 그 문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2월 이전의 보도는 어땠는지를 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2월 이전에는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논조를 취하는 보도를 냈습니다. 네. 2015년 1월 17일 정권형의 법과 사회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날 제목이 상고법원과 삼권 분립인데요. 예. 정권형 부장은 선출직이 아닌 대법원장이 다시 임명한 상고법원 판사가 최종심을 맡게 되면 국민 주권을 재위임하는 것이고 국민 주권의 원리는 희미해진다라면서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칼럼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명백한 반대네요. 네. 같은 날 보도된 독자권익보호위원회 1월 정례회의라는 기사도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도 대법원, 상고법원 편법 입법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는 내용을 네. 보도도 하고 중간 제목으로도 뽑아놓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분명히 상고법원 반대하는 내용이 제대로 실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까지. 네. 그런데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이제 2015년 2월 이후에는 조선일보의 상고법원을 다루는 조선일보의 논조가 변한 것이죠. 변했어요? 네. 저희가 보기엔 명백히 변했는데요. 예. 일단은 조선일보 기고란에 상고법원을 찬성하는 측 그 기고가 2건이 실렸습니다. 이건 이제 기사는 아니고 기고군요. 네, 기고인데요. 이게 법원행정처 문건 내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파일명의 날짜와 그 메모와 굉장히 상당히 일치합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문건 제목이요. 150203. 조선일보 상고법원 기고문 해서요. 가로 열고 김땡땡 써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같은 날 150203에 조선일보 칼럼이라고 해서 이땡땡 스타일이라는 파일도 있습니다. 네. 이 두 개의 파일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시기에 찾아보니까요.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관련 기고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상고법원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의 2015년 2월 6일 기고문입니다. 2월 6일? 네. 법원행정처 문건은 2월 3일이고. 예, 2월 3일이라고 써 있었죠. 저는 만약에 네. 기고문이 조선일보에 게재된 이후의 문건이면 네. 그럼 조선일보에 이런 문건이 기고됐습니다. 그걸 보고하는 것일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예. 6일 날 기고인데 3일자 문건에 이미 기고라고 써 있었다. 네. 그런데 김땡땡이 쓰신 것과 이땡땡 스타일 두 가지가 지금 파일명에 있었는데 예. 실제로 보도가 된 것은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기고문이었습니다. 그래요? 뒤에 있는 이땡땡 스타일이 제가 보기에는 게재된 것 같은데요. 네. 이 칼럼은 상고법원 도입 법안 발의에 따라서 그 언론을 통해서 찬반 양론이 본물터지는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고요. 네. 상고법원 제도 논의에 참여하고 공청회 좌장 역할을 수행한 필자가 보는 상고법원 제도의 진실과는 꽤 거리가 있다라면서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상고법원 추진 목적을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기고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문건의 제목이 150331 조선일보 기고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2015년 4월 13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후입니다. 후네요. 네. 보수야당과 일부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임금이 오르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계속돼야 한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토론 들어보시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좀 실어주시는 선거의 의미가 유권자들이 느끼지 않겠느냐. 또 두 번째는 계속 발목 잡으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야당에 대해서도 좀 회초리를 때리시는 그런 의미가 이번 선거의 의미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야당을 너무 폄훼하신 게 아니고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야당이 지난 1년간 한 번도 도와준 게 없어요. 인사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도 제가 야당할 때는 참 처음에 시원시원하게 도와드렸는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아니 저희가 제가 아직 이번에 얘기 안 끝났어요. 제발 좀 끊지 좀 말아주세요. 네. 전 말씀 끝난 줄 알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제가 안 끊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그리고 첫 번째 예산 추경이요? 아니 이제 지난번 연말에 이제 통과된 예산은 아직 집행도 안 끝났잖아요. 이제 경제를 평가할 때는 사실 보통 본격적으로 경제 정책을 펼쳐서 예산을 집행하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일정한 기간을 보고 평가하지 5월 달 말 6월 초에 벌써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너무 빠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주 성장과 혁신 성장을 병행해서 성과를 좀 낼 텐데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봐보세요. 그러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그대로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더 해야 돼요. 한번 보세요. 지금의 소득 격차는 지금 김동연 부총리 한 불가능해요.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아니, 근데 이거요. 최저임금. 제가 말하는데 저 말씀 좀 기회 좀 물어봤잖아요. 주시죠. 최저임금 인상과 또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것이요.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봐보세요. 자. 시장에서 가격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일거리가 지금 일자리가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 계속 급격하게 하겠다? 저는 기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봐보세요. 지금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지켜보라고 했는데 네. OECD에서 지금 경기 선행지수가 저희가 9개월째 하락이에요. 그리고 KDI의 보고서는 어쨌든 정부 입장을 반영하는 건데 일정 부분. 지금 세계 경제는 3.8% 성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미 지금 올해 1분기 상반기가 2.9고요. 하반기 2.8%, 내년에 2.6%로 하락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세계 경제는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 기조를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저희가 어려워집니다. 정권 교체가 한 5년 전에 된 것처럼 말씀하시네. 자, 이 경제가요 결국은 박근혜 정권 때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연 성장을 몇 프로 했어요? 2.3%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이 3.9%일 때 우리 2.3% 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근데 갑자기 그때는 뭐 5% 달리다가 지금 반기업적으로 하고 지금 중소기업은 뭐 이 나라에서 지금 아니 경제가 1년 사이에 갑자기 확 망가진 거예요. 아니 계속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계속 유지돼 왔잖아요. 경제가 뭐예요? 박근혜 정권 때부터. 경제는 결국은 어떠한 이런 기조로 가냐냐, 어떠한 방향으로 가냐인데 우려를 표시하시는 건 좋은데 반시장적 경제 정책을 하니까 하는 말이죠. 우려를 표시하시는 건 좋은데.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업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소기업 문 닫게 생겼어요 지금.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어제 오늘 일이죠.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확 그냥 바뀝니까? 지금 이 정부 기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24시간 영업장이 없어지고 있어요.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 거예요. 자영업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안철수 후보는 문바와 태극기만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조작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 홈페이지를 통해 여론조사 내용이 왜곡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때 누구 찍었나 물었더니 문재인 422명, 홍준표 185명. 여론조사 응답자 보면 어떤 답변 나올지 뻔하잖아요. 홍준표 대표는 지난 여론조사에 대답하는 사람들은 광적인 문재인 지지층이다. 그 사람들이 70에서 80%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에 CBS 노컷뉴스가 정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로 여론조사에 참여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들을 분석한 건데요. 지난달 9일 한국리서치는 K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전국 정기조사 국정운영평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한국리서치는 지난해 대선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투표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830명 가운데 약 570명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문 대통령 지지자의 비율은 68.8%로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 41.08%를 27%포인트 이상 웃돕니다. 이처럼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의 비율이 대선 득표율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리서치 관계자는 대선 당사자가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실제 득표율보다 과대대표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미국이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나타났던 현상이라는 겁니다. 특히 리얼미터 관계자는 여론조사에 잘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 투표장에도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방선거 투표에서는 현재 나타난 패턴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왜곡이란 의도를 가지고 조작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의 말은 상당히 부적절한 코멘트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탈모는 막아주고 빠진 머리는 다시 나게 합니다.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네,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 그래서 포기하신 분들 딱 한 달만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없으면 환불한다고 합니다.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1566-7871 네,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서 신청한다고 하시면 잘해주실 겁니다. 1566-7871 1566-7871 네, 이제 경제의 속살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월요경제 시간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경제학이론은 신경경제학이라는 분야인데요. 제목만 들으시면 뭔 놈의 경제학 이름이 그러냐 싶으실 겁니다. 이 신경경제학에서 신경은 여러분들께서 예상하셨던 그 신경외과 할 때 그 신경입니다. 사람의 감정, 정신, 호르몬 뭐 이런 걸 연구하는 전형적인 이과 학문이죠. 그런데 문과학문인 경제학이 이 영역까지 침범을 해서 경제학하고 신경학의 콜라보를 만들어냅니다. 좀 희한하죠. 그런데 이 황망한 시도가 시작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류 경제학이 너무 오랫동안 인간이라는 존재를 단순화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인간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존재고 계산적인 존재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엄청나게 단순 도식화해서 200년 동안 학문을 전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경제학이 답이 정해진 과학인 양 폼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행동경제학이니 뭐 게임 이론이니 하는 인간의 행동이나 심리를 본질적으로 파악하는 비주류 경제학이 등장을 하고요. 그 한 파생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신경경제학입니다. 사람이 돈에 대해서 여러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을 할 때 호르몬은 어떻게 작용하고 뇌는 어떻게 작용하고 신경은 어떻게 작용하고 이런 걸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주류 경제학이 200년 동안 주장해왔던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론이 신경학적으로 옳으냐를 검증해보는 학문입니다. 경제학과 의학의 접목 이렇게 보면 제일 정확합니다. 이 분야의 대가가 폴 잭이라는 미국 학자인데
폴 잭의 소개를 보면 뉴로 이코노미스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뉴로가 신경학이니까요. 신경 경제학자라는 뜻이죠. 폴 잭은 원래 경제학을 먼저 공부해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나중에 신경학을 공부한 학자예요. 그래서 지금은 응용생명과학 분야에서 굉장히 명성이 큰 클레어몬트 칼 대학원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폴 잭의 연구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적 실험을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보통 행동경제학자들이 하듯이요. 그런데 폴 잭은 그 실험을 마친 다음에 실험 참가자들의 피를 뽑습니다. 그래서 피를 분석해서 사람들이 돈에 저런 반응을 보인 다음에 호르몬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런 걸 분석을 해요. 그래서 폴 잭 스스로도 자기 이런 경제학 실험에 대해서 내가 세계 최초로 뱀파이어 이코노믹스를 개척한 사람이다. 흡혈귀 경제학의 개척자다. 이런 농담을 합니다. 예. 참 흥미롭죠. 행동경제학 실험을 한 다음에 피를 뽑는다는 발상 자체가 참 놀랍습니다. 이 폴 잭을 세계적 경제학자로 만든 유명한 실험이 옥시토신 실험이라는 겁니다. 옥시토신은 호르몬 이름인데 저도 사실 몰라요. 뭔지 정확하게. 경제학 공부하면서 호르몬 이름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데 이게 또 배워보니까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들으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그런 실험입니다. 옥시토신 실험을 소개하기 앞서서 이 실험에 사용이 된 행동경제학 실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신뢰게임이라는 게임인데요. 이 신뢰게임은 제가 과거 몇 번 소개해드렸던 최후통첩 게임하고 아주 비슷해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시면서 게임에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자기 생각을 속으로 이야기해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을 모으는데요. 100명이면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절반 50명은 제안자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의견을 제안하는 그룹이죠. 나머지 절반은 응답자 그룹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몰라요. 그리고 제안을 하건 응답을 하건 다 온라인으로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생판 모르는 그런 남들끼리 실험을 하는 겁니다. 제안자 그룹에 속한 사람한테 뜬금없이 10,000원을 줍니다. 그리고 그 10,000원을 응답자 그룹에 있는 파트너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해요. 얼마를 나눠주는지는 완전히 제안자 마음입니다. 한 푼도 안 줄 수도 있고요. 10,000원 다 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설명드렸던 최후통첩 게임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제안자 그룹이 얼마를 주겠다고 선언을 하면 그 돈이 그대로 응답자 그룹한테 가는 게 아니고 주겠다고 한 돈에 3배를 붙여서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자 그룹인데 꽁돈 10,000원을 받고 얼마를 나눠줄래요? 하고 물었을 때 한 5,000원 줄게요. 이러면 실제로 5,000원이 응답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5,000원의 3배, 15,000원이 갑니다. 돈이 엄청 불어서 가요. 그러면 이제 응답자들의 역할도 있습니다. 응답자는 자기가 받은 돈, 제안자가 낸 돈이 이제 3배나 되는 거금을 받은 거죠. 이 받은 돈을 제안자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어요. 역시 얼마를 돌려주는지는 응답자 마음입니다. 한 푼도 안 줄 수도 있고 받은 돈을 다 줄 수 있는 거죠. 조금 복잡한데 제가 김용민 PD님하고 게임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10,000원을 주고 자 김용민 PD님께 나눠주세요 하면 저는 진짜 1초도 주저하지 않고 10,000원을 다 드리겠습니다. 왜냐? 저는 김용민 PD님을 믿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 10,000원 혼자 먹겠다고 한 푼도 안 주겠다고 하면 저는 10,000원만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김용민 PD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그러면 10,000원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00원이 30,000원으로 불어서 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 PD님은 그 30,000원 받은 걸 기꺼이 저한테 최소한 절반 15,000원은 줄 거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이러면 양쪽이 15,000원씩 가질 수가 있죠. 반면에 저한테 똑같이 제안이었는데 제 파트너가 변희재다. 이러면 저는 절대 한 푼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변희재가 미워서 걔 사상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변희재한테는 인간적인 신뢰가 없는 겁니다. 제가 10,000원을 다 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10,000원이 아니라 30,000원이 변희재한테 가겠죠. 그런데 변희재는 먹고 튈 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상대로 변희재가 다 먹고 튀면 저는 한 푼도 못 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임은 파트너가 믿을만 하다면 파트너가 나에게 돈을 되돌려줄 만한 인물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무조건 많은 돈을 주는 게 유리한 게임입니다. 돈이 3배로 불어나니까요. 둘이 나눠도 훨씬 유리한 거죠. 반대로 파트너가 전혀 못 믿을 사람이라면
그냥 나 혼자서 빨리 먹고 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문제는 아까 전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게임의 핵심은 파트너가 누군지 아예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결정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제안자 그룹도 응답자 그룹도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이제 과연 이 상황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제안자 그룹에 있다면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얼마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또 하나 질문이요. 만약에 내가 응답자 그룹이라면 제안자 그룹이 나를 믿고 10,000원을 줬어요. 그러면 이게 30,000원으로 불어서 오는 겁니다. 30,000원을 받았다면 그중 얼마를 다시 제안자 그룹에게 돌려주시겠습니까? 이 게임 이름이 신뢰 게임인 이유를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 신뢰의 강도에 따라서 두 사람의 이익이 결판이 나요. 그런데 이 게임을 아주 다양한 방면으로 해보면 대부분 제안자 그룹은 평균 7,500원 정도를 응답자 그룹에게 줍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도 상당히 믿어요. 7,500원을 주면 그 돈이 22,500원으로 3배로 불어서 가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10,000원 정도는 돌려주겠지. 이렇게 믿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응답자 그룹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돈을 받잖아요. 다들 놀랍니다. 와, 왜 이렇게 많이 줬어?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믿고 이렇게 많이 줬지? 하고 놀란 다음에 돈을 막 셉니다. 세서 정확하게 양자의 수입이 5대5가 되도록 나눕니다. 대부분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응답자의 수익 중 50%가 다시 제안자에게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안자가 8,000원을 응답자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2,000원만을 가져요. 그러면 응답자는 8,000원의 3배, 24,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계산을 해요. 제가 지금 2,000원을 가지고 8,000원을 준 거지. 그럼 내가 받은 24,000원에서 11,000원 돌려주자. 그러면 원래 갖고 있던 2,000원 합치면 쟤도 13,000원, 나도 13,000원. 오케이. 요렇게 나누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양자가 절반이 되도록 결정을 합니다. 대부분 실험에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험에서 행동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신뢰는, 믿음은 주고받으면서 확장된다는 거예요. 제안자가 먼저 응답자를 믿고 돈을 왕창 보내잖아요. 그러면 응답자는 거의 예외 없이 그 돈을 반으로 나눠서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실험 다음에 이제 설문을 해보면 제안자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록 모르는 사람이지만 상대방이 나를 쌩까지는 알 거라고 믿었죠. 그 정도 신뢰는 있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반대로 응답자 쪽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쪽이 나를 모르는데도 나를 믿고 이렇게 큰 돈을 보냈으면 내가 당연히 염치를 아는 사람이니까 반반씩 갖도록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야 믿고 사는 사회죠. 이렇게 답을 해요. 이 실험은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전제를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우리가 진짜 이기적인 인간이라면 제안자 그룹은 한 푼도 주면 안 되죠. 상대를 어떻게 믿고 돈을 보냅니까? 일단 내가 다 먹어야죠. 돈을 받은 응답자 그룹도 돈을 3배로 받았지만 절대 돌려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기적인 인간이라면요. 왜 돌려줍니까? 내 이기심을 극대화해야죠. 들고 튀어야 되죠. 하지만 실제 실험을 해보면 주류 경제학의 이기심이라는 전제는 다 허물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이 신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신뢰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경경제학이 개입을 합니다. 이 실험이 참 흥미로운데 그러면 인간은 어떤 감정을 위해서 이렇게 남을 그냥 무턱대고 믿을까?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저렇게 근거 없이 믿고 신뢰를 주고받을 때 나타나는 생리적 특성이 있을 거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폴 잭이라는 경제학자는 이 실험을 한 다음에 바로 실험 참가자들의 피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연구를 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처음 말씀드렸던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양쪽에 대거 시차를 두고 분비됐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옥시토신이 뭐 하는 호르몬이냐면 사랑, 행복, 돌봄 이런 마음을 유발하는 호르몬이래요. 이게 이제 뇌하고 피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뇌 검사를 안 하고 혈액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검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옥시토신은 우리 같은 포유류에는 특히 암컷이 많이 분비를 하는데 언제 많이 분비되냐면 임신과 출산했을 때 대거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자기 아이에 대한 엄마의 본능적인 사랑, 이 아이를 돌봐야 되겠다는 감정, 이걸 생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은 사람의 행복감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를 낳은 엄마가 엄청난 고통 속에 출산을 했는데도 아이를 보면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너무 잘 돌봐주고 싶어 하잖아요. 이때 옥시토신이 거의 극대화돼서 다 이 분비가 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옥시토신은 상대를 더 신뢰하게 만들고 신뢰로 얻는 행복까지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폴 잭은 이 옥시토신을 인간의 도덕성을 규명하는 분자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남을 믿고 남을 위해서 살고 그걸 심지어 행복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기반이 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에 있다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신뢰 게임을 해보면 제안자 그룹이요. 응답자 그룹을 믿고 많은 돈을 보냈을 때 이 응답자 그룹의 옥시토신이 확 늘어나요. 왜냐하면 와 상대가 날 믿어줬어. 날 언제 봤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보내. 와 믿어주니까 고마운데 이러면서 엄청나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옥시토신이 확 분비된 상태에서 내가 저 신뢰에 보답해야 돼. 이런 믿음의 호르몬이 또 한 번 확 방출이 돼요. 그러면 이 옥시토신의 작용으로 응답자는 당연히 받은 돈의 상당액을 제안자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번에는 제안자가 이 돈을 돌려받으면 다시 옥시토신이 확 분비돼요. 야, 역시 내 믿음은 틀리지 않았어. 우리 인간 사는 사회에서 이렇게 믿고 사니까 얼마나 좋아. 라고 신뢰에 의한 행복도가 확 높아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가설이 왜 완벽하게 입증이 되냐면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향수처럼 코에 뿌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코로 그냥 흡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폴 잭과 함께 오랫동안 이 분야를 연구한 스위스의 에른스트 페르라는 유명한 행동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페르가 신뢰 게임, 조금 전에 했던 그 게임을 하기 전에 두 부류를 나누고 한 부류에는 옥시토신을 코에 뿌리고 한 부류는 그냥 합니다. 이렇게 해보면 옥시토신을 코에 뿌린 쪽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늘리고 행복을 더 느끼게 하는 거죠. 저는 제가 요즘 왜 행복한가를 돌아보면 제가 요즘 되게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기적인 인간 관점으로 보면 제가 아무래도 옛날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방송을 하면서 눈물 나도록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뭐 울산과학대나 여러 곳들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연대를 부탁드리면 진짜 많은 분들이 기꺼이 자기의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 그 연대에 동참을 해주시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유치한 감정인데 제가 그때 막 운 적도 많거든요. 술 마시면서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이 그분들이 보기에 나는 그냥 방송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제 말을 이렇게 믿어주시는구나. 적어도 여기에 돈을 보내면 쟤는 그 돈을 먹고 튈 놈이 아니다라고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이 신뢰가요. 이거를 진짜 받아보고 안 받아보고의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받아보면 사람을 너무 행복하게 해요. 옥시토신이 과다 분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방송 준비해야지. 내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고마운 청취자분들께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지. 이러면서 막 혼자서 오버하고 업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럽니다. 물론 뭐 그게 잘 되지는 않지만요. 김용민 PD님과도 제가 그렇게 자주 안 만나거든요. 사적인 대화도 거의 안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김 PD님은 2년 반 동안 거의 1만% 완벽하게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그 신뢰가 정말 완벽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데 나도 뭔가 더 열심히 해서 보답해야지. 옥시토신 과다 분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옥시토신을 주고받으면 서로 신뢰는 주고받으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신뢰와 믿음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건 최근에 이정무 실장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인데 술 한번 먹으면서 진짜 이명희, 조양호, 조현민 왜 저렇게 사냐 난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술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정무 실장이 저 사람들은 불행해서 저러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불행한 건데 물어보면 자기들도 아는 거지. 아무도 자기를 안 믿어준다는 사실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불행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가지고 아무한테나 소리 꽥꽥 지르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게 폴 잭의 신경경제학에 따르면 맞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행복 호르몬, 옥시토신 이런 걸 분비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굴 믿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자기를 믿는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믿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신뢰와 행복 호르몬이 생기겠습니까? 이러니까 매일 불행하고 매일 스트레스에 쌓이고 매일 꽥꽥 소리 지르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요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하면요. 보수가 집권하면 사회가 불행해져요. 보수에 동지애, 신뢰, 연대 이런 게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완벽한 호모 에코노미쿠스적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죠. 이게 나한테 유리하면 붙어있고 불리하면 바로 배신 때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게 뭐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불행해요. 옥시토신을 분비할 기회를 못 얻는 겁니다. 믿어주고 토닥여주고 이러면서 행복한 건데 매일 자기 이익만 쫓고 매일 배신하다 보니까 애초에 행복도라는 게 옥시토신이라는 게 없는 존재들인 거죠. 진보에는요. 동지애가 있습니다. 연대가 있습니다. 이게 행복한 거예요. 남북관계도요. 보수가 집권하면 사회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매번 시도 때도 없이 저 북한 못 믿을 새끼들 뭐 불가역적인 CVI 어쩌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경원은 저희 브리핑 들어보니까 뭐 CVI들을 머그컵에 새기고 다닌다면서요. 이게 근본적으로 남북관계에서도 불신을 기반으로 외교를 하면 이 불신이 온 국민에게 확장되잖아요. 그 사회 자체가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신뢰가 기반이 되고 저 나라 한번 믿어보자 우리 동포들. 이 신뢰를 주면 상대는 그 신뢰를 지키고 싶어하는 본능이 생기죠.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남북 두 사회 전체가 신뢰가 점차 높아지면 두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제안과 보답, 신뢰와 응답 이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거든요. 6월 12일 다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 한반도의 평화와 신뢰 이런 건 우리 정신건강에도 진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옥시토신을 전체적으로 크게 높일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제발 이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남북관계라는 아주 거대한 일까지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믿어주고 조금 더 신뢰를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좀 풍부한 사회를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오늘 월요경제학 시간을 신경경제학 이야기로 나눠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경제학이 안 얽힌 학문이 없네요. 그렇죠. 5만 군데를 다 집적거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 신학 쪽은 접근을 안 하셨어요. 네, 신학 쪽에 위대한 경제학자가 있다는 말은 못 들어봤고요. 신학을 하시는 분 중에 경제학을 건드리시는 분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학자 중에 신학으로 이렇게 접근이 돼 있는 건 제가 아직 공부를 못 해봤습니다. 만몬주의 사상 이런 것도 한번 구약성서에서 굉장히 많이 짚어낸 게 있고 그런데 그 분야까지 한번 좀 접근해 보시죠. 우리 이완벽 기자님. 아니 그 분야는 김용민 PD님께서 하셔야 되죠. 제가 경제를 전혀 모르니까 우리 이완벽 기자님. 신학을 전혀 모르는데요. 이거 왜 그러세요? 주일학교 교사도 했으면서. 시사 프로그램을 몇 년을 운영하셨는데요. 지금은 교회 안 다니십니다만은 여하간 참 많은 걸 배웁니다. 우리 월요 경제학 시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착으로 좀 엮으면 안 되냐는 그런 분들도 많이 뵈셨죠? 그거는 하여튼 좀 생각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방송으로 막 날렸던 얘기를 책으로 정리하는 게 제가 지금 조금 자신이 없어서요. 그렇습니다. 이거 별 말씀도 하십니다. 예. 너무나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을 얻는다고 하셨으니까 깊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런 계기로 또 북콘서트도 한번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네,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별 말씀을요. 자, 이완벽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예술의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민중예술이가 드디어 2018년 5월로 무려 18살이나 되었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민소창간 18주년을 맞이해 5월 한 달간 소액 광고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갖은 압박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우리 민중예술이에게 응원의 강구 부탁드려요. 만날 배고프고 코 찔찔 흘리던 저희 민중예술이를 관심과 애정으로 이만큼 키워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론직필하는 언론다운 언론, 당신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소액광고 문의전화 1877-1264 1877-1264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지방선거를 열흘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악재가 발생해서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원 유세를 포기한 겁니다. 홍준표 대표 역시 무서운 사람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로 보낸 편지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홍준표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유세에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거만 이길 수 있다면 제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북풍선거가 아니라 민생 파탄 심판선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면 이 나라는 일당 독재국가로 갑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해안을 믿습니다. 아이고, 홍준표 대표님, 제1야당의 대표가 지원 유세를 포기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홍준표 대표님의 정치 이력에 큰 오점을 남길 겁니다. 차라리 더불어민주당 지원 유세라도 나서주세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과 제주도에서 유세를 도와주신다면 민주당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홍준표 대표님이 지원 유세하러 가면 다들 자리를 피해 도망갔다고요? 민주당 후보들도 도망가는 거 아니냐고요? 하하하, 걱정하지 마세요. 홍준표 대표님 옆에 꼭 붙어서 놓치지 않을 겁니다. 부산 시민들은 홍준표 대표님에게 불만의 경적 소리를 울렸지만 민주당 당원들은 대표님을 필요로 합니다. 네, 이번을 안 찍으면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요? 헌인가 거짓인가는 선거 뒤에 한번 보자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홍준표 대표님이 언론 인터뷰나 SNS도 전면 중단하는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해서요. 참 다행입니다. 지금처럼 계속 아무 말 대잔치를 해주세요. 저는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항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써도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 이식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쾌청한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무더위는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아침 예상 기온 서울 19도, 대전 17도, 광주 18도, 부산 19도입니다. 낮 기온 서울 27도, 대전과 광주 28도, 부산 25도로 예상됩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십니까? 네, 오늘은 일본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예.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가까이 다가오고, 그리고 남북 평화가 조금씩 구체화하면서 일본의 불안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른바 그 재팬 패싱의 우려를 넘어서 고립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까지 전면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권혁태 선생이 쓴 일본의 불안을 읽는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권혁태 선생. 뭐 대표적인 지일 인사로 통하지요? 네, 뭐 지일 인사를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일본을 정확하게 알고 비판하면서 이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부류가 있고요. 예. 일본을 안다는 핑계로 이 일본과 유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친일파. 네, 친일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죠. 예. 제가 보기에 권혁태 선생은 첫 번째 지일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 머릿말에 잠깐 보면은 일본은 한국을 일본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는 칼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우파 단체가 만든 교과서 집필 단체죠. 여기에서 일본을 향해 돌출한 흉기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뭐 팔뚝이라고 순화했다고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일본의 주류인 그 우파들에게 한반도는 자신들의 안위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한반도와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해야 할 것인가? 과거사 그리고 이 역사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한반도와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증오를 부추김으로써 증오를 하나의 정치적 자산으로 해서 자민당이 권력을 유지한 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그야말로 심각하죠. 북한 때리기로 대표되는 북한에 대한 증오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재특이라고 하잖아요. 또 넷우익, 젊은 우익들에 의한 그 혐한 유포, 그러니까 한국에 관한 혐오의 유포들이 있죠. 그리고 일본에 있는 그 자이니치, 제일 동포들에 대한 증오와 혐오. 이걸 하나의 자산으로 해서 자민당과 우익들은 이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일본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다. 역사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달리 얘기하자면 일본의 정치적 미성숙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뒤섞여서 현재 일본의 문제들을 심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크게 4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분열 문제, 그러니까 이 아시아를 보는 자기 분열적 시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동아 공영권의 환상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한 채 끊임없이 자기는 아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도 또다시 아시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분열증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자기 분열증이라는 게 그런 뜻이었군요. 네. 스스로 어떤 온전한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이 분열에 시달립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스스로의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이 없음을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보면은 서양 따라잡기였잖아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따라잡기가 하나의 그 슬로건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따라잡기에 성공했다 싶은 게 바로 일본의 제국주의화죠. 그러니까 아시아의 식민화 과정이었고, 그런데 서양을
따라잡았다 싶은 순간 더 확장해 나갔던 게 바로 2차 세계대전 또는 태평양 전쟁입니다. 예. 자기가 배웠던 서양을 이제 때려엎자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이죠.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를 하죠. 패배한 순간 미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야말로 굴종하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 뭐 중국뿐만 아니고 이 한국이나 타이완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또 우월감을 바탕으로 삼고 있죠. 이런 분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분열증과 아울러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게 트라우마입니다. 2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히로시마 원폭 체험에서 보듯이 피폭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들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자포탄에 피해를 봤다라는 그 피해자 코스프레가 자신들이 가해자였다는 것을 끊임없이 은폐하는 방향으로 작동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일본이 행한 약탈과 수탈과 폭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깊은 성찰은 다 팽개쳐버리고 자신들이 미국에 의해서 당했다. 아시아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일본이 당했다라는 그 피해자 의식만이 전면화합니다. 여기에서도 일종의 분열 증상들이 뚜렷하게 읽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3장이 자기 기만입니다. 스스로 속여왔다는 거죠. 일본이 이런 분열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그걸 치유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나 정치적인 합의 또 시민들의 시민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 기만의 늪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과거를 정확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그런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잡아가지 못했다고 할 수 있죠. 그 자기 기만의 늪이 점점 더 일본을 수렁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불안 문제입니다. 일본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불안이라는 건데요. 사실 이 책을 고른 이유도 제4장 불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불안을 다룬 챕터를 보면은 위험한 북한과 인종주의라는 작은 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잠깐 읽어보고 앞으로 좀 나가보겠습니다. 뭐 어느 사회나 불안은 있을 수 있죠. 경제적 불안도 있을 수 있고 뭐 사회적 불안도 있을 수 있고 있는데 특히 외교 안보 영역에서 일본의 불안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외교 안보 영역에서 불안이란 외부로부터 도래할지 모르는 충격에 대한 불안이다. 예를 들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미국이 중국과 손잡고 일본을 왕따시키면 어떻게 하나 같은 안전보장에 대한 불안이다.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에게 버림받으면 어떡하나라는 불안이 끝없이 그 저변에 놓여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왕따시켜본 사람들은 자신이 왕따당할 두려움에 시달리곤 하잖아요. 그 일본의 집단적 정신이 그런 징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국제정치학자인 빅터 차는 한미일 관계를 의제동맹론 모델로 분석하면서 전후 일본 외교 전략의 핵심이 버림받는 것과 말려드는 것에 대한 공포에 있었다고 지적한다. 안전보장에 필요한 군사력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면서 미국과 한국 등 주변국의 군사력에 안전보장을 의탁해온 일본이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버림받거나 한반도의 분쟁에 말려드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뜻이다. 일본을 지켜주던 한국이 민주화 이후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려 하면서 본격화한 한반도의 화해 움직임은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일본에 대한 왕따이다. 일본 쪽 공해상을 향해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실험을 한 데다 선량한 일본인을 납치하기까지 했으니 북한은 일본사의 공포의 실체다. 따라서 한국의 왕따와 북한의 납치, 핵실험 등은 한반도 분쟁에 언제 말려들지 모른다는 기존의 불안이 일본이 침략당할지도 모른다는 구체적인 불안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예. 네,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본을 지켜주던 한국이 민주화 이후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려 하면서 본격화한 한반도의 화해 움직임이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에 대한 왕따라는 것이죠. 이 책이 1910년에 나왔는데요. 그 당시 DJ 노무현 정권 때 남북 화해 국면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인데 지금의 화해 국면을 보면은 왕따 당할지도 모른다는 일본의 불안이 더욱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은 오랫동안 정말 일본을 지켜줬죠. 따옴표 치고 지켜줬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지켜줬고 분단의 그 불완전한 정국이 일본 정치 세력들을 결집시키는데도 기여한 게 사실이고요. 예. 그러니까 툭 까놓고 얘기하자면은 한반도의 적대적 공존과 불안이 일본 측에서 보자면 행복이었던 것이죠. 이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행복의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다시피 북한에서 일본을 뼈 때리게 비판하는 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전쟁에서는 경제적 부활의 계기를 마련했고 일본이 한국전쟁에서는 그리고 이 남북 적대적 대치 상태에서는 자신들의 이 번영과 평화를 구가했던 것이죠. 그게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의 원인이 남북 간의 전면적인 화해 국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북한은 지속적으로 일본을 비판해 왔죠. 공적인 루트를 통해서. 근데 한국의 정치 세력들은 대놓고 공공연하게 일본을 비판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현실적인 맥락에서 역사를 고려하면서 일본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말로 비판하는 것보다 일본이 안고 있는 이런 이 불안을 안에서부터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는 점에서 남북한 평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일본을 비판하는 핵심이 되겠죠. 이 점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로 아무리 일본을 비판하는 것보다 일본이 안고 있는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자백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일본에 대한 가장 그 원천적인 비판이자 일본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무서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에 기초한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비판한 세력들을 무력화해버리는 그게 가장 무서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반도가 화해 국면으로 갈수록 일본의 불안은 더욱더 높아질 걸 생각하고요. 일본이 택할 방향은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한반도의 평화 국면에 함께 하면서 일본의 사회의 변화를 모색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대단히 부정적인데 일본의 우경화가 더욱더 예각적으로 날카롭게 진행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가 우려할 길이긴 한데 일본의 정치 의식이랄까 정치 수준 또 시민혁명의 부재의 기억들을 함께 떠올려 보면은 일본이 더욱더 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우경화를 더욱 촉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우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 한반도의 화해 분위기가 일본 사회의 불안과 긴밀하게 또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면은 일본은 당연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분열적 시선을 넘어서 새로운 시야를 확보하고 아시아와 함께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아시아가 필요할 때만 눈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죠. 잘 아시겠지만 유명한 얘기인데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지금은 일본 그 만엔짜리 지폐 모델입니다만은 일본의 사상사 정신사의 지주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주장했던 그 슬로건 중에 하나가 탈아입구라는 게 있습니다. 탈아입구,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시아를 짓밟고서 서구 제국주의와 업계를 함께 하겠다는 제국주의적 욕망을 드러내는 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계기는 또다시 아시아로 돌아와서는 서양으로부터 아시아를 해방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하자마자 정말 굴욕적이까지 한, 굴종적이까지 한 친미 국가로 변신합니다. 일본의 이 화려한 변신들은 정말로 눈부셔서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까 싶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냉전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미국에 찰싹 들러붙어서 이 남북 분단으로부터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고해를 빨아먹으면서 평화와 번영을 구가해 왔던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아시아가 새로운 공동의 모델을 찾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는 중에 일본은 끊임없이 그걸 방해해 왔습니다. 스스로를 고립화하는 방향으로 나왔던 것이죠.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타이완, 한국 등과의 방공 동맹 체제가 소련, 중국, 북한을 포위했던 냉전적 질서 속에서 일본이 향유했던 과실을 다시 맛보고 싶어하는 듯하다. 정확한 진술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유가 어디에 있든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한국의 유화 정책은 이들에게는 오직 일본을 왕따시키는 반일 행위와 다름없다. 반대로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타이완 독립파의 움직임은 이들에게는 친일로 다가온다. 한국의 민주화 이후 일본의 우파에게서 보이는 민주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민주 타이완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일종의 자기 분열적 동북아시아론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냉전적 질서의 복원을 꿈꾸는 일본 중심주의가 낳은 당연한 귀결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한국의 민주화가 일본 그 정치 세력들에게는 반일 행위로 보인다는 거죠. 일본을 왕따시키려는 저희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대단한 피해의식이죠.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흐릿하게 있습니다만은 촛불 시위 국면에서, 촛불 혁명 과정에서 일본의 언론들은 거의 침묵하듯이 했다고 하잖아요. 예. 이걸 뭐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일 두려운 게 일본의 시민들이 깨어나는 것이겠죠. 일본 시민들이 한국의 촛불 시위를 모델로 삼는 것을 전전긍긍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민주 세력들은 남북 평화를 원할 테고요. 이건 일본의 빨대를 제거하는 것이기도 하죠. 한반도에서 빨아먹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제거한 것일 테니까. 동시에 타이완의 경우는 민주파 세력들이 분리 독립을 강조하거든요. 중국으로부터. 예. 그게 또 일본 쪽에서 볼 때는 타이완의 민주 세력은 우군인 셈이 되는 거죠. 중국과 타이완이 화해, 교류를 끊고 서로 적대할 때 일본이 살아남을 틈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일본의 지향점을 예리하게 분석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말고도 정말 흥미진진한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앞에서 짧게 말씀드렸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같은 사례들인데요. 거기 가면은 정말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가해자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 코스프레가 전면화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 아시아에서 행했던 역사적 죄상들, 죄악들에 대해서는 거의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컨대 왜 자기들이 원폭을 맞아야 했는지 이런 자기 성찰이 없다는 겁니다. 예. 난징 대학살 문제나 필리핀에서의 대량 민간인 학살 이런 문제들은 전면화하지 않는 거죠. 조선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했던 것도 그들의 시야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히로시마에 원폭을 쏜 미국의 잘못, 뭐 그렇다고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항의하지도 못해요. 모든 인류의 잘못이니까 이런 인류의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말자라는 두루뭉실한 얘기로 끝내버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과거 역사에 관한 철저한 자기 비판과 성찰, 사죄 없이는 이 아시아에서 자발적 왕따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라건대는 이 한반도의 평화 조성 과정에서 방해하지 말고 외박 놓지 말고 세계 시민으로 상식적인 행동을 했으면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현실화하기에는 일본이 그렇게 상식적인 수준까지 올라가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남북미 중 관계,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세계 관계가 조성될 터인데 일본은 끊임없이 어떤 상실감과 또 다른 트라우마 때문에, 또 다른 불안감 때문에 한반도의 그 평화 정착 과정에서 방해꾼 노릇을 하지 않을까. 그게 적잖이 걱정이 됩니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본 스스로 정말 성찰 능력을 회복하고요. 그래서 이 아시아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뭐 제 얘기가 들릴 리가 없고 제발 자기 기만과 이 불안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방법은 정직하게 상처를 주고받았던 상황을 직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일본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잘 알다시피 전범의 후예들이 뭐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 권혁태 선생이 쓴 일본의 불안을 읽는다 꼼꼼히 참조하시면서 일본이 앞으로 어떤 길을 택할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거를 직시하지 못하니까 자꾸 역사를 왜곡하는 거겠죠. 이런 일본. 뭐 과거에 대해서 이렇다 할 그런 입장 변화가 없다면 뭐 계속 뭐 감추고 은폐하고 엉뚱하게 호도하고 왜곡하고 이러면은 사실 그 시대에 대해서 반성을 안 했다는 건데
다시 또 숨은 발톱, 군국주의의 발톱을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또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정서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 메리 순서로 이어갑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90%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불리한 표본을 뺀 자기적인 자료를 근거로 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국책연구기관의 작성 자료를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인용했다는 겁니다. 이에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국책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다. 이렇게 재반박했는데요. 시민들은 어느 쪽의 주장을 보다 신뢰하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2시까지 모두 1,812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97% 거의 모든 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를 신뢰한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일부 언론을 신뢰한다는 시민들은 3%에 그쳤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평화 새로운 시장님, 언론이 존재하지 않는데 투표를 어찌 하나요? 프로스트님, 우리나라에 언론이 있습니까?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구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스 기능력 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지난주 문제는 미국 태평양 사령부의 새 이름을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인도 태평양 사령부였습니다. 정답자 지피지기 A님, 베스틴스님, 둥기둥기님. 낡아빠진 지역주의가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꼭 개선되기 바랍니다. 혜연 혜림맘님, 한반도에 평화가 오길 기도합니다. 팬몰님, 세상이 바뀌는 걸 두려워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메이플 9915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올인원 향수 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를 선물해드립니다. 고병권 노들장애학 국리소 연구원의 경향신문 칼럼 돈 되는 일자리와 의미 있는 일자리 요약해서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가? 지난 겨울 장애인 단체들이 중증 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며 장애인 고용공단을 점거한 일이 있었다. 중증 장애인들의 고용률은 채 20%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대부분이 최저임금 보호도 받지 못한다. 최저임금법 7조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보호작업장이라는 곳에서 일한다. 이곳에서는 80%의 노동자들이 5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다. 일터에 고용됐다기보다 복지시설에 수용됐다고 말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중증 장애인이 무슨 일을 하느냐고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데 어떻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느냐고 말할 수 있다. 옳은 이야기다. 기업의 필요에서 보면 말이다. 그런데 이들은 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신 사회적 의미, 즉 공공의 가치를 창출한다. 이들은 황폐화된 세계 속에서 동료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인권을 지키며 차별적인 사회인식을 개선한다. 그 무엇보다 세상에 필요한 일을 그 누구보다 잘해내는 사람들이며 끔찍한 조건 속에서도 이미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국가가 일자리 창출에 돈을 써야 한다면 돈 되는 일만큼이나 의미 있는 일에 썼으면 좋겠다. 기업에 돈을 벌게 해주지만 세상의 유익함은 거의 없는 엉터리 일보다 우리를 몇백 배나 풍요롭게 해주는 일 말이다. 네, 2월 4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1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도 많은 애청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